안녕하세요. 지구촌 문학기행. 오늘은 독일 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자 혁명과 검열의 시대를 통과하며 낭만과 저항을 동시에 품었던 인물 하인리히 하이네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의 노래를 쓰면서도 시대를 외면하지 않았고 낭만파의 마지막이자 근대 서정의 시작을 연 시인이었습니다. 사랑의 서정에서 저항과 혁명으로 나아간 그의 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 5월 자연과 사랑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순간. 하이네의 대표적 서정시 5월은 자연현상과 감정의 움직임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시로서뿐 아니라 슈우만 작곡의 노래로 한국에서도 유명하다. 동시에 바가본도 개인으로도 어릴 때 가장 먼저 독일어로 암송하고 노래로 부르던 기억이 있어서 인연이 깊은 시이기도 하다. 먼저 1절을 독일어로 낭독한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몹시도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모든 꽃들이 피어날 때, 그때 내 가슴에는 사랑이 싹 텄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절 묘사가 아니다. 꽃봉오리가 터지는 순간과 가슴에 사랑이 피는 순간이 병행한다. 감정의 절제와 여백, 그리고 자연과 감정의 리듬이 맞물리는 방식. 2절에서는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들이 지저길 때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네 라는 내용으로 자연의 생명력, 내면의 떨림, 사랑의 고백이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지는 짧고도 완벽한 대비 기법이다. 하이네가 대시인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다. 이것이 젊은 하이네 서정의 핵심이다. 2. 로렐라이. 전설을 문학의 상징으로 만든 시. 하이네의 시 중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단연 로렐라이다. 예전부터 음악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멜로디 역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여기서는 독일어 원문 대신 시의 핵심 정서만 담은 첫 문장을 번역으로 소개한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가슴속에 그립게도 끝없이 떠오른다. 여기서 하이네는 전설을 단순한 이야기로 남기지 않고 하나의 풍경, 상징, 정서로 승화시킨다. 그녀는 암벽 위에 앉아 황금 비스루로 머리를 빗는다. 로렐라이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18,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이 만들어낸 문학적 픽션에 가깝다. 브렌타노와 아이히엔도르프 같은 시인들이 라인강 지역의 전승과 고대 사이렌 전설을 결합하면서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하는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많은 시인들이 이것을 모티브 삼아 노래로 만들었는데 하이네가 그것을 가장 세련된 서정시로 완성했다. 문학이 현실의 풍경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훗날 나치는 하이네의 시집을 가장 먼저 분서 처분했는데 로렐라이는 너무도 많은 국민이 애송하는 노래라 어쩌지 못하고 작자미상의 민요라고 하며 허용했다는 일화가 있다. 3. 검열과 분열의 시대. 시인이 마주한 독일의 벽. 하이네를 단지 연애 시인으로 기억하면 절반을 놓치게 된다. 하이네가 살던 독일은 통일 국가가 아니라 작은 영방국들로 나뉘어 있었고, 그런 시대에
서정 시인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는 시 속에 정치적 비판을 담았다. 분열과 봉건 권력의 시대 속에서 유대인 혈통으로 인한 차별, 출판 금지, 작품 검열, 이동 제한 등 하인의 문학적 활동은 끊임없이 막혔다. 이런 억압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풍자와 비판, 그리고 정치적 감각을 키워간다. 당시 젊은 지식인들에게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자유를 향한 메시지가 너무도 또렷하게 각인되었고, 이미 새 시대를 외치는 혁명의 열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기 때문이다. 특히 하이네는 1830년의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당대로 권력을 움켜쥔 지배층은 혁명의 불씨가 옮겨붙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하이네는 저항은 내 운명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시대적 위치를 정확히 대변해주는 말이다. 자, 파리, 자유와 유배의 도시. 1831년, 감시와 검열을 견디다 못한 하이네는 결국 파리로 망명한다. 파리는 사상과 혁명의 중심지였지만 그에게는 자유와 고립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자유의 숨을 쉴 수 있는 도시였지만 정신의 해방, 신분의 추방이 겹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그의 측을 금지했고 우편을 검열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 하이네는 유럽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아갈 수 없음을 견뎌야 했다. 그의 서정과 풍자, 분노와 철학은 파리라는 도시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하이네에 대한 이런 억압은 사후로도 15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뒤셀도르프 대학의 교명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그가 졸업한 뒤셀도르프 대학은 오랫동안 하이네의 이름을 대학명에 붙이는 것을 거부했다. 학생들은 세계적 시인의 이름을 붙이자고 주장했고, 학교와 지역 보수층은 유대인 좌파 시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격렬한 논쟁 끝에 1989년 비로소 하인리 하이네 대학교로 개명된다. 자유의 도시 파리는 독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에게 영혼의 고향이자 육신의 유배지였다. 5. 직조공의 노래. 혁명의 리듬을 짜올리다. 1844년 하이네는 독일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 슐레지엔 직조공의 노래를 발표한다. 당시 슐레지엔 지역의 직조공들은 극심한 빈곤과 착취에 시달렸는데 1844년 슐레지엔의 직조공들의 실제 투쟁을 접하고 다룬 작품으로서 하이네의 가장 강렬한 저항시에 속한다. 낡은 독일이여, 우리는 그대의 수위를 짠다 는 유명한 구절은 그가 그들의 절망을 문학으로 포착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즉시 이 시를 금지했고 하이네는 위험한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핵심 구절을 보자.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말랐다. 그들은 배틀에 앉아 이를 간다. 독일이여, 우리는 그대의 수위를 짠다.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넣는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반복되는 리듬은 직조공들이 배틀을 움직이는 박동과 혁명의 울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 시에서 하이네는 달콤한 서정의 시인이 아니라 분노하는 저항 시인이다. 또한 하이네의 산문은 유럽 비평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여행기들, 하르츠 기행, 이탈리아 기행, 독일 겨울 동화는 정치, 풍자, 상상력이 자유롭게 뒤섞인 산문 문학의 정점을 차지한다. 프랑스에서는 하이네를 근대 문예란의 창시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상적인 문장을 남겼다.
사실과 상상력, 정치와 시, 웃음과 비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가벼운 깃털 위에 얹혀야 한다. 그것이 문예란이다. 문학, 언론, 철학이 자연스럽게 섞여 흐르는 오늘날 칼럼의 원형이 바로 하이네였다. 이 지점에서 그의 정체성은 명확히 두 세계를 오가게 된다. 6. 대피작의 역설. 정태춘과 하이네. 한 작가가 자기 대표작에 대해 애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이네 역시 그랬다. 그는 로렐라이와 몇 편의 연애시로만 기억되는 것을 싫어했다. 이건 예술가라면 누구나 겪는 아이러니다. 대중이 기억하는 것은 항상 예술가가 가장 자신답다고 생각한 작품이 아니니 말이다. 한국의 가수 정태춘이 히트곡 촛불 때문에 오랜 시간 부담을 느꼈던 것처럼 하이네 역시 초기의 연애 서정시만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가려지는 고통을 겪었다. 정태춘이 말한 것처럼 내 손을 떠나 손댈 수 없는 노래가 되었다는 경험. 수용 미학에서는 이것을 작품은 발표된 순간부터 수용자, 즉 독자의 것이 된다 라고 설명한다. 하이네의 연애시는 대중 속에서 너무 널리 사랑받은 나머지 정작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혁명적 목소리와 시대 비판은 한국에서 그랬듯이 오랫동안 가려졌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사랑의 노래를 썼지만 시대는 내게 싸움을 요구했다. 예술가의 대표작이 예술가를 가두는 역설. 두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 똑같은 무게를 짊어진 셈이다. 7. 말년. 매트리스 무덤. 하이네의 말년은 비극적이었다. 척수질환으로 거의 전신마비가 되었고 파리의 작은 방 침대에서 8년을 도우신했다. 그는 자신의 침대와 방을 마트라체 그루프트, 즉 침대 무덤이라 불렀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유머와 아이러니, 비판과 서정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매트리스 백작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하이네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실명한 데다 몸이 마비되어서 직접 집필을 할 수는 없었지만 비서에게 구술하면서 지속된 창작은 고통으로 인해 필치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젊은 날의 서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퉁자와 냉소적인 논조는 한층 신랄해졌고 특히 독일의 독재 체제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설화 시집 로만체로는 이 시기의 성과다. 일각에서는 그를 이른바 청년 독일파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하이네는 독자적인 활동을 했고 그들과 별 교류도 없었다. 그는 본질적으로 낭만파 시인이었다. 8. 하이네의 유산. 낭만과 혁명의 그차장. 하이네의 문학은 하나의 얼굴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사랑의 시인이며 풍자와 아이러니의 달인이며 혁명과 검열의 시대를 통과한 증언자이며 낭만주의의 마지막이자 근대 서정적 혁명 정신의 출발점이다. 다만 한국 독자들이 하이네를 연애 서정시로만 기억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로 그쪽으로 번역과 출판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시에는 봄의 꽃봉오리, 라인강의 물결, 집조공의 분노, 왕정에 대한 비판, 자유와 혁명에 대한 외침, 침대 무덤의 고통, 모두가 한 세계 안에서 공존한다. 사랑을 노래한 시인, 독재와 싸운 시인, 혁명과 추방의 목격자, 유럽 사상의 연결자,
유대인 혈통의 방랑자. 문학이 개인의 감수성과 시대의 상처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중심에 하이네가 있다. 바로 낭만과 혁명의 그 저점에. 오늘 우리는 5월과 로렐라의 서정에서 출발해 저항과 혁명의 정신까지 이어지는 하이네의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시대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았던 시인. 시가 아름다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대의 상처와 투쟁을 기록한다는 사실. 그 중심에 바로 하이네가 서 있습니다. 말년에 시인은 시대의 명예로운 거울이어야 한다는 말을 남긴 하이네. 그의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문학의 현실을 어떻게 비추는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